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밖에서 본 한국 강혜신입니다. 오늘은 먼저 한국 밖에서 본 한국 전해드리기 전에 속보를 좀 전해드려야지 되겠고요. 왜냐하면 몇 시간 전에 방송된 위켄드 에디션에 레이티스트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국 밖에서 본 한국에서는 한국이 노라고 말하지 않았다. 같은 사안을 놓고 미국 매체는 이렇게 보도를 했고 영국 매체는 한국은 여전히 노라고 말한다. 같은 사안입니다. 그리고 한국 법원이 한국 불교 사찰의 주장을 기각하고 금동불상을 일본에 돌려주라고 판결한 것, 또 불명예스러운 전 법무장관, 조국 장관의 실형 선고에 대해서도 미국에서 많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속보부터 전해드립니다. 속보는 한국은 아니지만 미국 이슈입니다. 미국에서 결국은 사우스캐롤라이나 해안에서 중국 정찰 풍선을 미국 전투기가 출동을 해서 격추시켰습니다. 지난주 내내 미국 내륙 지역을 다니던 그 전투기를 오늘 제가 방송 시작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격추하지 않았는데 결국은 지상에서 격추시키면 파편이 멀리 몇 마일까지 떨어지니까 위험하다 하는 판단으로 국방부에서 대통령에게 격추하지 말라고 권고를 했고 대통령이 그 권고를 따랐습니다. 처음엔 격추하라고 했다가 그랬는데 이제 사우스캐롤라이나의 해안으로 가니까 바다에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바다에서 수영을 하고 있거나 그런 지점이 아닌 그런 곳에서 바다에서 수영을 한다. 비치에서 수영한다겠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격추시켰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명령해서 북부 사령부에 배치된 전투기가 격추를 했고 국방장관이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파편을 수거하고 있는 중인데 연방항공국이 사우스캐롤라이나가 있고 노스캐롤라이나가 있죠. 그곳에 이제 세 군데 공항에서 격추 작전이 시행되고 있는 동안에는 항공기가 뜨지도 못하고 착륙도 못하고 이륙도 못하고 했습니다. 지금은 전부 사우스캐롤라이나, 노스캐롤라이나 공항 정상 가동되고 있습니다. 세 대의 스쿨버스 크기라고 하고 1000파운드 정도 된다고 하니까는요. 파편이 지금 어떤 식으로 수거되는지 아무튼 작업에 들어갔고요. 그리고 이 같은 격추 작전이 있기 전에 사우스캐롤라이나 쉐리프국이 주민들에게 통고를 했습니다. 이게 참 미국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 주민도 눈으로 봤다고 하니까 몬타나 주민들처럼 하늘에 떠 있다고 해서 중국 정찰 풍선이라고 해서 쏘지 마십시오. 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는요. 총으로 쏴야 닿지도 않습니다. 대신에 하늘로 올라간 것은 무엇이든지 밑으로 내려옵니다. 중력 법칙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쏘지 말라는 겁니다. 쏴서 총알이 내려오다가 누구를 다치게 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랬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몬타나도 거쳐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을 결국은 해안 쪽으로 향할 때 미국의 전투기가 격추를 했다는 것 전해드리고요. 격추하기 전에 굉장히 공화당에서 비난이 많았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풍선도 라틴 아메리카에서 보였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냐면은 라틴 아메리카, 미국뿐만이 아니라 아마 다른 곳에도 중국이 이 정찰 풍선을 많이 보냈을 수 있다. 미처 인식하지 못해서 그렇지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민간 비행체다. 기상 연구를 하기 위한 그런 것이라고 했고 미국은 절대로 그런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예정대로라면 도착을 했었어야지 되네요. 토니 블랭컨 미국 국무장관의 중국 방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도 잡혀 있었는데 그런 모든 것들을 지금 연기해서 앞으로 이제 일단은 풍선은 터뜨렸으니까 그 뒤에 정치권의 반응도 조금 봐야지 되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국무장관 스케줄을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속보 전해드렸고요. 분명한 것은 미국과 중국이 서로 풀고 싶어하는 긴장의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푸는데 적어도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게 됐다. 빠르면은 빠를수록 좋고 그리고 중국이 뭔가를 미국에 해줘야지 될 것이라는 것 말씀드렸었고요. 한국 밖에서 본 한국 시작합니다.
같은 이슈를 가지고 워싱턴 포스트는 한국이 노라고 말하지 않았다라고 보도를 했는데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은 여전히 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이 기사를 쓴 사람이 워싱턴 포스트 부편집인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국방 이런 분야에 그냥 루키가 아닙니다. 루키 기자가 아닌데 캐런 드 영이라는 기자가 쓴 글인데 이제 한국 아시아를 미국의 장관이 방문을 하면서 로이드 어스틴 장관이 방문을 하면서 제일 먼저 간 곳이 한국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필리핀에 가서 미국이 중국을 생각을 해서 필리핀에 뭔가 미국 군사 활동 같은 것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자리를 잡았다는 것을 발표를 했고 호주의 주요한 인물들도 만났고 했는데 로이드 어스틴 국방장관이 한국에 가서 한국의 역시 카운트파트 국방장관과 만났을 때 한 얘기를 워싱턴 포스트의 국방 전문 기자는 이종섭 장관과 만나서 미국의 로이드 어스틴 국방장관이 여러 얘기를 했는데 특히 우크라이나의 무기 지원 같은 것을 얘기를 했는데 한국이 문을 닫지 않더라. 이렇게 보도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도 그 하루 전에 나토 사무총장이 갔죠. 나토 사무총장이 한국에 가서 여전히 우크라이나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라는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로이드 어스틴 장관이 되고 나서 국방장관이 되고 나서 아시아를 6번이나 간 이유는 크게는 인도 태평양 지금 그렇게 구획을 나눠놓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국방에 있어서나 경제에 있어서나 거기에 대한 계속 다지기를 해나가는 것이고 그리고 한국에 얼마나 많은 미군과 또 미국의 무기가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무척 강조를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또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이 하도 요즘엔 좀 잠잠하지만 뭐 여러 가지 테스트를 많이 하고 하니까 한국이 스스로 핵무장을 해야지 되는 것 아닌가. 이건 이제 넌듯이 딱 던져본 거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의도가 얼만큼 있을지 전혀 없진 않겠죠.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던져본 여기에 대한 답 같은 것은 싹 피해가면서 한국과 미국의 동맹이 워낙에 강하고 미국이 많은 것을 지금 한국에 군사적으로 두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로이드 어스틴 장관과 이종섭 장관이 공통적으로 한 얘기를 미국의 입장에선 이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일본까지 포함해서 아시아, 한국, 일본을 중심으로 한 그 같은 국방 문제를 딱 다 잡아야지 된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본도 같이 3국으로 한국, 미국, 일본 협조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무척 강조를 했고요. 그리고 한마디로 이 제목 자체가 그렇거든요.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하는 것을 문을 딱 닫아버리지 않았다. 오픈된 상태였다. 왜냐하면 뭐 검토해본다. 뭐 이런 얘기는 늘 할 수 있는 얘기인데 이종섭 국방장관이 우리도 주목하고 있다. 우크라이나가 여러 가지 주권 같은 것을 지키고 하려면 국제사회의 지원이 필요한 것도 안다. 우리도 주시하고 있다. 주목이라기보다 주시하고 있다. 이 말을 미국 측에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코노미스트는 워낙에 누가 이 글을 썼는지 기자의 이름을 밝히지 않는 그런 신문 본인들은 그리고 제가 볼 땐 잡지 그 형태 자체가요. 그랬기 때문에 누가 이걸 썼는지는 모릅니다. 다만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은 지금도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거절하고 있다. Say no라고 말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세계적으로 국제 글로벌 시대에 한국이 글로벌 시대에 맞는 역할을 하는 것을 굉장히 추구하면서도 그것을 야망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그런 야망이 있지만 한국 국내에서 편협한 반대자의 반발이 많다.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무기 지원하는 것과 연관해서 한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코노미스트는 기본적으로 우크라이나에 많은 무기를 지원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지금까지는 윤석열 대통령 들어와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다지 저의 시각으로 본 것은 호감이 아닙니다. 이코노미스트라는 잡지는. 아무튼 그 같은 배경에서 한국과 나토가 세계의 가치를 유니버설한 밸류를 지킬 필요가 있다. 이게 2022년 6월 달에 윤석열 대통령이 미팅에서 한 얘기라는 겁니다.
한국 미팅이 아니라 나토 관련된 미팅에서 한 얘기라는 거죠. 그런데 그게 2022년 6월 달이었는데 그 본인이 했었던 그 말이 본인을 꽉 이렇게 빨리 물어버릴지는 몰랐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1월 30일 역시 그 사무총장이 우크라이나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나토 그것도 지금이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이 지금입니다. 지금 들어오셔야 됩니다. 지금 들어가셔야 됩니다. 무기를 지금 한국이 직접 공급하셔야 됩니다. 우크라이나에. 한국이 여러 가지를 너무 많이 지원을 했죠. 직접적으로 무기를 지원하는 것을 빼고. 이코노미스트가 지적하기는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는 방위 산업을 갖고 있는데 지금도 우크라이나 지원을 거부한다. 이건 우크라이나 지원을 간절히 원하는 그게 맞다고 판단하는 이코노미스트의 시각입니다. 한국의 법과 정치 정서가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하는 걸 반대하고 있다고 씁니다. 두 가지죠. 하나는 법, 하나는 정치적인 정서. 국가의 법과 법을 우선 보면 대외무역법이라는 게 있어서 대외무역법, foreign 트레이드 이런 식으로 law, act, law 이런 식으로 미국말로 번역을 하자면 그렇게 돼 있던데 한국 무역법일 겁니다. 평화적인 목적이 아니면 무기 수출을 금지한다. 그러면 한국이 이 대외무역법에 맞게 무기를 수출했는가 지금까지? 아니라는 겁니다. 이코노미스트는.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레이트에도 무기, 최근에도 서명했죠? 사우디아라비아에도 서명했죠? 그런데 이들 나라들은 예멘에서의 내전에 무기를 공급을 하는 겁니다. 그건 평화적인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말로는 우크라이나에 직접적으로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 게 이 한국의 법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무총장이 나토의 사무총장이 공개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강조한 것이 노르웨이, 스웨덴 이런 나라들 독일도 부분적으로 마찬가지고 법을 수정해서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윤석열 대통령이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지만 이건 국회에서 안 해준다. 정치적인 정서를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끌어냅니다. 야당을 통제하는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기본적으로 적대적이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있어서는 가장 미적지근한 사람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후보 당시에 젤렌스키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사과를 하기는 했지만 그렇지만 어쨌든 그 같은 시각이나 외교 정책 같은 것을 야당의 지도자로서 바꿔주기를 원하는 그런 무드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그리고 이재명 대표 자신이 지금 아주 크게 여러 가지로 전방위 수사를 받고 있는 것들을 지적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다 알고 계시니까 그 부분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이건 나에 대한 정치 보복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까지 씁니다. 그런데 야당이 한국이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인데 법을 바꾸는 것을 이재명 대표가 해주겠는가. 이건 윤석열 대통령이 원해도 이루어지기 힘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한국의 내부의 정치 파열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세계에서 저도 그 점은 그렇게 높이 샀고요. 한국이 경제력도 크고 여러 가지 문화 이런 것에서 존경을 받는데 세계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지 된다. 역할을 하려면 일본처럼 다른 나라에 대한 지원도 많이 하고 어떤 때는 모험도 감수를 하고 행동에 옮겨야지 세계적인 지도국가가 되는 거지 아무것도 안 하면서 세계 뉴스는 항상 해외 토픽감이고 이런 나라는 절대로 세계적인 지도국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코노미스트가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을 이제 글로벌 중심 국가로 하고 그러니까 세계 유니버설한 가치를 지켜야 된다고 얘기를 해왔었는데 행동에 옮기기 힘들게 한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이 여당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정치인들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한국의 일반 여론조사 결과도 지난해 여론조사 결과를 썼네요. 하긴 지금 2월밖에 안 됐으니까요. 15%만이 우크라이나에
직접 무기 지원하는 것을 원한답니다. 그리고 좀 작은 그룹의 진보 엘리트라고 할까요? 외교 분야에 있어서 그런 사람들도 러시아 때문에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두 가지죠. 어떤 사람들은 사실은 뭐 더불어민주당이라든가 진보 측에서는 러시아와의 무역 관계를 많이 얘기를 합니다. 앞에서는. 그런데 뒤로는요. 북한이 더 강할지도 모릅니다. 중국이 북한에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러시아도 북한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한국의 진보, 즉 지금의 야당 더불어민주당은 북한이 아무리 정말 아주 그냥 너무너무 형편없는 일로 한국을 또 다른 나라들을 말로써 실제적으로 위협을 한다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북한을 품어 안고 대화해야지 된다는 입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과 대화를 하고 뭔가 일을 할 때 러시아도 하나의 카드이기 때문에 그래서도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무슨 에너지 수입, 석탄 수입 이런 것도 있지만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를 두려워한다. 북한 문제와 연관해서. 그래서 그 걱정은 지난해 11월 달에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하도 많은 포탄을 보내니까 없어서 한국에 직접 보내달라고 하니까 한국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법과 정치적인 정서, 국민의 정서 때문에 직접 보내지 못하고 미국으로 보내고, 그럼 미국이 가지고 있어야지 되는 그 쿼터가 있지 않겠어요? 그걸 채워놓고 미제를 우크라이나로 보낸다 이런 거였잖아요. 그때 아니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뭐 포탄을 판단 말이야. 이런 그 지적과 우려가 많이 있으니까 정부가 정말 서둘러서 간곡하게 우리의 최종적인 그 기착지는 미국이다. 그리고 미국에서 사용할 거다. 이건 미국이 쓸 거지 우크라이나에서 쓸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를 했잖아요. 그 부분을 얘기를 하면서 이러한 입장이 무척 애매하다고 설명을 합니다. 이 애매한 한국의 입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글로벌 리더십을 갖겠다는 한국이 그런 희망을 약하게 할 뿐만이 아니라 진정성까지도 의심하게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잘 보면은 한국이 다른 나라가 볼 때 얄미운 국가가 될 수도 있는 이슈이긴 합니다. 한국의 국방회사가 고급 군수 물자를 굉장히 경쟁력 있는 가격에 빨리 많은 나라에 공급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지금 미국에도 우크라이나에 뭔가를 보내니까 그걸 채워주기 위해서 한국이 수출하죠. 폴란드는 어떻습니까? 폴란드는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폴란드 그 전쟁 때문에 세계 무기 수요에 막 붐이 일어나서 한국은 직접 우크라이나에 보내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 다른 나라에 수출을 한다는 것. 그리고 이런 점은 국방산업은 윤석열 대통령은 오히려 문재인 그 전 대통령이나 그 전 대통령이 해놓은 길 닦아놓은 것의 수혜자이기도 하죠. 2021년도에 무기 수출이 73억 달러였는데 2022년도에는 2배도 넘네요. 170억 달러였습니다. 한 해 사이에. 그 많은 부분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한국이 무기 팔아서 돈 벌고 있다는 것을 이 이코노미스트가 상기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를 돕지 않는다고 이런 얘기하고요. 폴란드와만도 20조 원, 한국 돈으로 따지면 164억 달러 무기 거래에 있었죠. 곡사포 많이 보내고 이런 거 아직도 가야지 될 것 엄청 많고, 제가 제일 처음에 몇 개월 전에 한국이 폴란드에 무기 수출한다 했더니 여러분들께서 뭐 댓글에서 뭐 확인되지도 않는 얘기를 한다느니 엄청 비난하셨던 분들 많으십니다. 그분들은 앞서 말씀드린 그 여러 가지 메커니즘을 조금 이해하고 계시면서 그런 것을 원치를 않으신 거였죠.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합법이라는 게 참 구분하는데 애매하다. 우크라이나를 직접 무장해 주는 것이나 우크라이나를 직접 무장해 주는 한국의 동맹국을 간접으로 무장하는 것이냐. 여기서 이제 무엇이 다르냐. 이 문제요? 이 문제에 대해서 띵크탱크 한국산업연구원의 장원준 연구원입니다. 한국의 입장은 한국의 무기가 다른 나라에 딱 배달되면 그 다음은 우리가 알 바 아닙니다. 이 입장이라는 겁니다. 어디로 가든지.
물론 미국에 보내는 포탄들이 미국의 무기고에 들어간다고 했지만 미국이 그 무기고에서 우크라이나에 보낼 수 있는 가능성, 그 탄알에다가 다 시리얼 넘버 적어 놓고 그걸 와서 확인하는 건 아니잖아요. 쓸 때마다. 그런 부분. 이코노미스트가 이거 참 때리고 얼르고 다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방위 산업 강화는 지금 제대로 된 트랙을 가고 있는 것 같다. 2021년도에 8번째 무기 수출국이었습니다. 한국이. 그런데 지금 2027년까지 4번째 된다고 하잖아요. 첫 번째는 당연히 미국이고,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고, 또 러시아는 뭐 아프리카 같은 데 많이 수출하니까 그 4번째가 된다는 2027년 그 야망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이렇게 나약한 입장일 수가 있는가. 이게 상업적으로나 아니면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 야망을 실천하고자 하는 한국의 기회를 상실시키고 있다. 이코노미스트의 입장입니다. 이코노미스트는 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보내서 우크라이나가 그냥 겨우겨우 몸을 추스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러시아가 완전히 패배해야지 된다는 것을 믿고 있는 매체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크라이나 정책이 한국에 주는 이 상업적, 지정학적 기회를 활용하는데 지금으로서는 실패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코노미스트의 지적이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굉장히 많은 언론이 뭐 한국이 터키에 무기 파는 것을 전한 매체도 있고, 어디였던가요? 터키와 무기 딜 100만 1000만 2억 달러 유라시아 타임스가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 거. 그리고 또 한국이 완전히 그 유럽의 뭐 탱크 마켓을 거의 뭐 독점하다시피 할지도 모른다. 이건 포린 팔러스의 아주 그 국방 그 분야에서 세밀하게 쓴 기사거든요. 그 정도로. 그러면 실제로 2027년도에 한국이 이 그 무기가 굉장히 비싼 제품이잖아요. 그동안은 반도체로 많이 왔고, 그 전에는 뭐 포항제철부터 시작을 해서 뭐 화장품, 한국 문화 이렇게 가다가 지금 무기를 수출하는 국가는 첨단 국가입니다. 이제 그런 점들, 많은 그 이슈들이 있었고요. 이 내용은 미국의 뭐 로이터 통신, AP 통신, 거의 모든 매체가 조금 신기하다, 재밌다 하는 시각에서 보도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항상 이 같은 내용은 한국과 일본이 라이벌 국가라는 것을 전제로 깔고 가는 겁니다. 한국 법원이 한국 불교 사찰의 주장을 기각하고 금동불상을 일본에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한국 그 서산시에 있는 부석사요. 14세기에 우리 절에 있는 금동불상을 일본 해적들이 도적질해 갔다. 그랬기 때문에 2012년도에 한국의 절도범들이 거기서 도적질을 해와서 하나는 돌려줬고요. 그 나머지 하나, 이것은 한국 정부가 지금 보관하고 있는데 잡혔으니까 경찰에 한국 절도범들이. 그런데 이 불상이 우리 부석사 것이다 해서 소유권 소송을 했습니다. 2016년도에. 2017년도에는 대전지방법원이 맞다. 부석사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수요일에 지방법원보다 조금 높은 대전 고등법원이 그 지방법원의 판결을 뒤집고 소유권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일본에 돌려줘라. 일본 절에 돌려줘라. 한 판결을 한 겁니다. 이게 이제 사건의 핵심입니다. 원래 이 부석사에 그 모시기 위해서 1330 몇 년도에 만들어졌다고 하거든요. 뭐 20인치 정도 되는 그런 20인치면은 12인치가 30cm니까 30cm, 60cm 이 정도 되는 그런 그 불상인데, 법원에서 판결하기를 문화재 보호와 반환에 대한 국제법이 있고 규범이 있고 또 협약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처리해야지 된다 하는 건데, 부석사가 오케이 1400년대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때 뭐 일본의 해적이 도적을 해갔던 누가 일본 사람이 아무튼 도적질을 해가서 일본의 어느 섬에 있는 절에 뒀다고 했었을 때 부석사가 1330년대에는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게 계속 그쪽에서 많이 갖고 있었다면 부석사 소유가 될 수 있는가, 이런 것을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재 보호와 반환에 대한 국제법이 있고 규범이 있고 협약이 있는데,
예를 들어 일본 민법은요, 개인이나 단체는 원래 소유가 아니었던 재산을 최소한 20년 동안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갖고 있었으면 소유권을 획득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절 이름이 뭐든가요? 간논지절. 그 절이 스시마 섬에 있는 그 절이 1953년도에 이제 법인으로 절 딱 등재를 하고 했으니까, 그때부터 갖고 있었으니까 그 이전에도 갖고 있었다 하더라도 20년 뒤인 1973년부터는 이 간논지 절 소유라는 겁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 한국의 절도범이 절도를 했잖아요. 한국에 와서 팔려고 하다가 잡혀서 하나는 돌려주게 된 건데, 아무튼 그래서 이 이슈를 한국과 일본에서 전부 쳐다보고 있는데, 한국 정부 측에서는 뭐 문화재 관련 부서에서 알아서 해라 이렇게 답하고 있는데, 미국 매체가 이제 인터뷰도 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일본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적극적으로 보입니다. 뭐 한국 정부와 우리가 협의해서 그 동상을 돌려받도록 한국 정부를 설득하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 간논지 절 자체는 소송을 한 게 아닙니다. 한국절에서 부속사에서 소송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절 자체에서는 그걸 누가 해적질해서 온 게 아니라, 해적질해서 온 게 아니라 뭐 합법적인 무역이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뭐 14세기 것을 누가 다 서류가 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도 조금 판결이 쉬웠을 텐데, 아무튼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의 민법도 봐야 되고, 뭐 한국의 민법도 당연히 법원에서 판결을 내릴 때 참고를 했었겠죠. 이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부석사의 금동불상은 부석사가 소유를 할 것인지 일본으로 갈 것인지, 아무튼 그런 부분이 있고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이슈가 한국에서 가장 뜨거웠던 이슈입니다. 한국 밖에서 본 한국에서도 이 이슈는 한국 보도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한국의 보도에서는 이 같은 법원의 조국 전 장관에 대한 판결이 나온 뒤에 보수와 진보의 입장, 대응, 반응 같은 것을 조금 더 많이 실었겠죠. 결국 법원이 자녀들의 입시 비리 혐의 대부분, 그리고 뭐 유재수 전 그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을 무마했다는 혐의를 유죄다해서 징역 2년을 조국 전 그 법무장관에게 선고하고 600만 원 추징 명령했잖아요. 다만 이제 법적 구속은 안 했고요. 왜냐하면 와이프가 4년형을 받고 이번에 1년 더 받았죠. 아들 입학 문제 때문에. 그래서 보통 이제 한국의 법이 그런 거잖아요. 누군가 한 사람이 감옥에 있으니까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고, 당연히 조국 전 장관은 난 죄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항소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조국 전 장관도 이제 스타 법대 교수였었잖아요. 판결은 존중한다. 그러나 나는 죄가 없다 하고 항소를 한다고 했는데, 미국에서 이걸 어떻게 보도를 하냐면 주로 이제 AP통신이라든가 로이터 통신이 보도를 하면은 다른 매체들은 그 통신을 받아서 돈 내고 쓰니까 그대로 신문의 웹사이트라든가 신문 지면이라든가 아니면 방송사도 마찬가지로 그대로 AP와 로이터를 인용을 합니다. 불명예스러운 disgraced 뭐 이렇게 표현들 하잖아요. 전 한국의 법무장관이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기사를 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미국에서도 입시비리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럼 유명인들도 엄청나게 벌을 받으니까 관심이 통하니까 보도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다른 언어로도 많이 보도를 하더군요. 그만큼 해외 토픽감도 되는 그런 이슈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녀의 입시비리 혐의, 이것 때문에 나라가 정치적으로 분열되고 많은 젊은 유권자들을 무척 좌절시켰던 케이스였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AP통신, 로이터 통신 좀 혼합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스타 법대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의 민정수석으로서 잠시 법무장관을 했지만 2019년 굉장히 많은 혐의가 너무 많아서 세어야지 됩니다. 기소되고 사임하기 전까지 뭐 문서 사기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문재인 전 대통령 측근이다 해서 뭐 수사하는 것을 방해했다던가 이런 문제잖아요. 아들, 딸 고등학교 대학 입시의 영향력, 문서 위조, 와이프와 함께했다. 그리고 대통령 측근이 연루된 뭐 유재수 씨,
결국 이 사람은 기업인들에게 뇌물 받고 한 혐의로 구속됐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조국 전 장관의 추락은 문재인 그 전 대통령의 진보, 더불어민주당, 같이 추락했잖아요. 그걸 수사하지 않았다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이 돼 있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래서 결국 윤석열 대통령을 당선시킨 1등 공신은 조국 전 법무장관일 겁니다. 그리고 그 조국 전 법무장관을 엄청나게 비호해서 중간층의 사람들을 싹 돌아서게 만들었던 무슨 유시민 씨라든가 아니면 한국에 굉장히 영향력 있는 진보 방송인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결국은 진보를 돕는다는 의도였겠지만 결국은 진보가 대통령을 할 수 없게 만든 그런 그 원인일 겁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미국 매체에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나의 죄 없음을 위해서 싸울 것이다. 조국 전 장관의 얘기고요. 아무튼 이런 정도의 내용 나머지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니까. 그리고 사실 미국에서 볼 때는 딸이 공부를 썩 잘하지도 않았는데 그 의대에서 장학금을 받았다던가 이게 도대체 그 의대 학장과 연관이 있는 건가. 아무튼 다른 나라의 스토리다라고 듣고 보면은 좀 낯간지럽다기보다 창피하고 좀 수준이 높지는 않은 그런 스토리입니다. 그러니까 망신스러운 스토리인데 여전히 한국의 모든 정치계 그 분야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미국이 전부 보도하진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내용은 특히 여러 가지가 미국 사람들이 볼 때도 그래? 이런 건 이제 한국이 좀 망신스러운 거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었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부분입니다. 어떤 것은 한국 밖에서 본 한국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때 해외에서는 한국에 대해서 이런 것에 관심이 있어요 라고 전해드리잖아요. 그런데 어떤 것들은 이러한 일들 때문에 한국이 많은 부분에서 굉장히 수준 높은 국가가 됐는데 다시 망신이 됩니다. 아직 멀었어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겠어요? 어쨌든 일말에 하나도 잘못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지금도 이제 제 주변에서도 그 조국 장관 부부가 아들 미국 대학에서 시험 보는데 그거 다 유시민 씨도 그랬잖아요. 다 그렇게 시험 그렇게 보면서 하고 그거 다 부모들이 해주고 한다고. 미국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제 친구들도 그렇게 얘기를 한다니까는요. 아주 합리적인 친구들인데도 자신들 딸들도 다 미국 대학교 다니고 졸업했고 하는데도 그거 다 그렇게 한다고 얘기를 한다니까. 그러니까 믿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거예요. 미국 대학교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될 이유도 없고. 그래서 결국은 이 내용은 한국에서 정권을 잃어버리는 그게 됐다. 그리고 한국이 이제 세계에 망신스럽게 나오니까 이런 일들 볼 때마다 좀 없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은 들고요. 그리고 이 내용은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해외에서는 이게 관심이 있구나 하는 건데 여러분 어떤 분께서 댓글로 써주신 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상훈 씨, 장애인 시설이 지난 20년 동안 꾸준히 개선됐지만 그 결과로 얻은 건 폭력적인 시위뿐이라는 게 시민의 입장이겠죠. 이런 얘기, 그 얘기만 말씀드리죠. 그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지난번에 제가 이 내용을 BBC 방송의 보도를 통해서 전해드리면서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하면서 20년 동안 다 해봤지만 안 되니까 우리가 러시아워 때 지하철에서 이렇게 시위를 한다 하는 내용.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께 이게 영국도 이렇고 미국도 뉴욕의 지하철도 이렇다는데 한국은 7% 정도만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한국이 훨씬 좋네요. 영국이나 미국은 엘리베이터 없는 데가 너무너무 많던데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한국이 엘리베이터 시설은 돼 있어도 그렇게 고장이 많이 난다면서요. 고장이 나고 해서 장애인들께서 그 엘리베이터 안에서 걱정된 적도 있고 작동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문의는 있는데 그 문의가 또렷하게 제대로 작동되는 문의가 아니라는 거 제가 이제 그 점도 정정을 하고 싶었고 이분의 입장은 아무튼 그래서 좀 전해드렸고요. 한국 밖에서 본 한국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이제 내일은 일요일이기 때문에 하루 쉬시고 월요일에 오늘의 미국 정규 방송 시간에 뵙겠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